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 연휴는 가장들에게 늘 바쁘죠. 인사할 어른이 많은 사람들은 명절이 정말 고단합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께 그래서 이 유튜브로 세배를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이 정부가 슬쩍 내밀다만 반미 문제를 코멘트할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가장 실패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한 게 없으니까 많은 이들이 그런데요, 경제 문제를 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가 경기 회복의 사이클을 올라탔는데 우리는 하강 국면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죠. 모조리 추락했죠. 투자, 소비, 그리고 고용, 수출까지 말입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일자리 대통령 자임했는데도 일자리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기획했을 때만 하더라도 일자리를 그렇게 쪼개면 결국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는 예측이 작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죠.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 모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풀타임 일자리만 118만 개가 줄었습니다. 청년 실업은 아무리 통계를 분식하더라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10% 언저리입니다. 9% 이래도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일자리는 딱 하나죠. 노인 단기성 알바 일자리. 그것뿐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상황인식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저소득층 소득이 는다, 고용이 늘고 있다, 소득격차가 준다는 등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복장 터지는 말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거시 지표가 지금 최악이죠. 투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도 고용도 수출도 모두 하강 국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지금 세금을 대폭 올리고도 정부 부채가 마구 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는 이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별 상황도 조심 못해서 조선, 해운, 철강은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회복세를 반짝 보이다가도 다시 가라앉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 친화적 산업이죠. 그래서 노동계획을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경제 문제는 문재인 국정의 부정평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저는 그런 경제 문제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정말 실패한 부분은 바로 남북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 출범부에 어디에 공을 제일 많이 들였습니까? 남북 문제죠. 바로 이 남북 문제가 실패한 겁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부인하고 싶을 겁니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엄청났는데 이제 평화가 정착되었다, 이렇게 강변하고 싶겠죠. 그렇게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 때 전쟁 위험을 입에 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정말 김정은이 자신의 소멸이 명약 관화한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이 존재하는 한 김정은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독재자들에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주 작은 위험도 감수할 용기가 없죠. 그 전쟁 위험을 없앴다는 말을 절개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죠.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내가 없앴다. 그걸 자신의 치적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문재인 두 사람 다 제가 보기엔 거짓말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위험을 없앤다면서 벌인 남북대화는 특히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북한 비핵화의 제1당사자인 우리를 스스로 구계자로 만들었죠. 북한 비핵화는 어디까지나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고 우리는 그저 중재자, 촉진자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처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를 또 자처했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스스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소외가 된 겁니다. 통미동남 노선을 지키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불감청고 소원이죠. 문제는 문 대통령 역시 노무현 대통령처럼 세계 각국의 북한의 변호인처럼 행동한 겁니다. 프랑스 마크롱에게도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건요,
북한 비핵화는 물론 동북아 질서 우리 발언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 4강 외교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뭐 외교장관부터 아마추어가 앉아있었으니 말입니다. 한미동맹은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맞물려 위태로워지고 한일 관계는 회복하기 힘든 골이 깊게 파였죠. 중국에게 솔직히 비굴한 태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아직도 멀고 먼 나라처럼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북 정책에 뚜렷한 전기를 찾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다시 초자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독자적인 남북 협력을 꺼냈습니다. 하긴 작년 11월 시진핑을 만나 철도 연결, 도로 연결을 의제로 삼았으니까 이번에 미국 제재를 회피하는 개별 관광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더군요. 어쨌든 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 협력 구상에 미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소미아 파기 선언으로 한미 공조가 흔들거리는데 이번엔 대북 제재 공조를 흔드니 미국 조야가 놀란 건 당연하죠. 미국은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가 총대를 맸더군요. 개별 관광은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한미가 워킹그룹을 통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여행객의 소지품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도 했죠. 뭐 기자들이 묻는 데 대한 답변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자 당정청 모두가 난리가 났습니다. 일제히 해리스 대사를 주권 침해다, 외교 결례다 이렇게 공격을 했죠. 특히 주권 침해라는 말은 마구 쏟아졌습니다. 과연 주권 침해일까요? 청와대부터 그랬죠. 그건 한국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워킹그룹이 도대체 뭐냐? 워킹그룹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게 왜 주권 침해냐? 그 생소한 명칭이더군요. 그런데 알아보니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해서 2018년 11월에 비핵화 등 대북 문제를 한미 간에 조율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더군요. 지금 한국 측에서는 이동열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국 측에서는 앨릭스 윙 국무부 부차관보가 협의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마치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뉘앙스를 풍긴 건 잘못이지만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워킹그룹에서 논의해야 한다, 논의할 문제다 이렇게 말한 건 주권과는 상관없는 발언인 겁니다. 어쨌든 청와대 입장은 미국과는 항상 긴밀하게 공조하며 협의하고 있는데 미국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바로 이겁니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청와대는 그런데 왜 발끈했을까요? 김정은이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이제 노골적으로 통미봉남 정책을 펴고 있죠. 지난번에 트럼프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했다고 해서 김경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한 당국자는 설레발 치지 마라. 정말 모욕적인 말을 했죠. 김정은이 보기에 한국은 미국과 협의가 없으면 독자적 행동을 전혀 못하니 상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미국 동의가 없어 재개하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철도 연결도 기공식만 벌렸지 아무리 진척이 없으니 김정은이 우리를 상대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뭐가 생겨야 우리를 상대하겠죠. 그러니 청와대는 미국 제재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로 일단 개별 관광을 생각해냈던 겁니다. 마침 유엔 안보리 제재 항목에 살펴보니까 관광이 없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관광은 없더군요. 그런데 그게 미국과 충돌한 겁니다. 적어도 트럼프 정부의 일관된 태도는 한국이 독자적 행동으로 대북 제재 공조를 허무는 일은 제발 좀 하지 마라. 그건 안 된다는 것이니 한미 간의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런데 당정층이 해리스 대사를 공격하자 친여 진영에서 나섰습니다. 그들은 해리스 대사의 커다란 사진에다가 수염을 붙여놓고 이를 뽑는 퍼포먼스까지 벌였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친여 매체들은 해리스 대사가 그간 오만방자한 말을 해왔다면서 그가 일본계라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총독이냐는 비판까지 쏟아냈죠.
해리스 대사는 1956년 일본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서 태어났는데 모친이 일본인이죠. 그는 육함대 사령관과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지내고 태평양군 사령관까지 지냈습니다. 주한미군도 바로 태평양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역 후에 호주 대사로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상군 청문회까지 받았는데 트럼프가 막판에 한국 대사로 바꿨죠.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북한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강경파가 필요했다고 여겼다는 후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전역 후에 코스튬을 기른다는 겁니다. 그가 일본계인데다가 마침 한국에 있었던 조선 총독 8명은 모두 코스튬을 길렀습니다. 코스튬은 한때 일본 총독의 상징처럼 여겨졌죠. 이러니 그를 두고 총독이냐는 여당의 공격이 대중에게도 묵혀진 겁니다. 그런데다 해리슨은 그동안 한국 의원들을 여러 차례 만찬에 초대해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요하다시피 해서 구설수에 올라는 데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 이념까지 물고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렇게 사이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정부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20일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은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미국의 독자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분명히 했습니다. 숙박비 등은 개별적으로 현지에서 지급하니까 이른바 제재 대상의 벌크 캐시, 그러니까 대량으로 현금이 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영리 단체나 3국의 여행사를 통한 금강산과 개성 개별 관광도 하겠다는 것인데 미국 제재에 저촉 안 된다는 통일부의 참고 자료까지 배포가 되더군요. 이산가족과 사회단체의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외에도 북한이 판매하는 제3국의 관광 상품에 한국인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남북한 연계 관광 상품을 앞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니 참 통일부 연구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청와대가 연구한 겁니까? 어쨌든 한미는 또 충돌하게 됐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악재가 하나 더 생긴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집권 여당의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작년 7월 느닷없이 아베 신조가 반도체 부품 소재 세계 품목을 수출 규제하면서 반일 바람이 세차게 불었죠. 잠복에 있던 항일 반일 감정이 일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일본 여행객이 뚝 끊어져 버리고 맥주 같은 일본 제품은 중직을 감췄습니다. 그건 문재인 정부에도 또 때마침 참여선거를 앞두고 있던 아베 신조 정부에도 지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미는 어떻습니까? 마침 방위비를 5배나 올려달라며 콧대를 세우고 있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을 보는 우리 국민의 시선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아마도 반미 운동은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몹시 걱정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반미를 총선 전략으로 이용하면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외교 문제, 안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휴 잘 쉬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이 해가 뜹니다. 지금까지 진우식이었습니다.